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무더위가 가시기 무섭게 정치권의 기온은 일찌감치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 항쟁을 선언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두 번째 1박 2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내년 예산안 심의와 국정감사도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올 가을 국회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최원국 기자. 네, 국회 로텐도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의 1박 2일 철야 농성 시작됐습니까? 네, 민주당은 저녁 7시부터 비상시국 긴급의총을 열고 정부가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는커녕 맞장구를 치는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상의총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의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니 너는 제거한다. 암흑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 나라가 정말 어디로 갈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밤 이곳 로텐도홀에서 1박 2일 농성에 이어 토요일엔 서울시청 앞에서 대규모 규탄 대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언제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습니까? 네, 이 대표는 오전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사전 예고 없이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오후 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 천막을 세우고 단식 농성을 시작한 이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을 윤 대통령의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방탄용 단식 아니냐는 지적엔 검찰의 스토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검찰 스토킹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무기한 단식으로 정기국회 시작부터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국회 로텐도홀에서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렇게 이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오늘은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시점이고 나흘 뒤에는 검찰의 소환에도 응해야 합니다. 당초 이 대표는 검찰이 부르면 당당하게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당장 내일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여당에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방탄 단식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정민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무기한 단식을 뜬금포 단식이라며 정기국회를 앞둔 제1야당 대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체포 동의안 처리가 두려우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자꾸 민생 발목 잡리를 하시는지. 또 검찰 소환을 앞두고 벌인 방탄 꼼수쇼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이 허언임을 드러낸 것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의 심판이 다가오니 어떻게든 관심을 돌려보기 위해 가장 치졸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통보한 다음 달 4일 공식 일정을 공지하며 사실상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이를 지적한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개인 비리 수사에 단식으로 맞서는 건 맥락 없는 일이라며 국민이 공감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절도죄를 짓거나 사기죄를 짓거나 이렇게 소환을 받았을 때 단식하면은 수사가 없어지겠습니까? 통상 형사 사건은 형사 사건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도 일체 고려 없이 절차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 간의 이념 논쟁은 치열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서 해군 잠수함인 홍범도 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야당은 역사 쿠데타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국회에서 일어난 일은 최민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이틀째 한덕수 총리가 해군 잠수함 홍범도 함의 명칭 변경을 시사하자 야당은 잠수함 이름을 바꾸는 건 나라가 망하거나 독재자나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 제1조에 의한 민주공화국에 맞지 않는 일은 당연히 저는 고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나라가 망했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들이 마음대로
잠수함의 명칭을 개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했습니까? 한 총리가 홍범도 장군의 정체성을 재차 문제 삼자 기동민 의원은 극우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이내 신경전까지 번졌습니다. 지극히 편협한 보수적이다 못해 극우적인 그런 역사관에 기인한 겁니다. 왜 그거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대명 청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을 뒷받침해서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까지 그런 극우적인 인식을 국민들한테 설파하는지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틀렸습니다. 의원님의 주장은 완전 틀렸습니다. 그렇게 국회의원과 싸우려고. 주적관이 필수적인 육사 생도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여당 지적에 야당은 보수 정권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맞섰습니다. 주적관이 흐려지고 교육 프로그램이나 커리큘럼이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해군의 홍범도함을 명명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육군 사관학교는 오늘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고 나머지 5인의 흉상은 교내 다른 장소로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예, 이미 강대강으로 맞서 있는 여야 대치 국면에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란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 대표가 단식이라는 극단적인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한 배경이 뭔지, 앞으로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정치부 서주민 차장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서 기자, 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일본 오염수 반대 입장 천명, 전면적인 국정쇄신, 이 세 가지입니다. 예, 뭐 세 가지 다 들어봐도 제 생각으로도 이건 뭐 전혀 가능하지 않은 얘기 같은데. 네. 서 차장 생각은 어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대표 역시 그걸 모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미 오염수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삭발, 단식 투쟁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때 관련한 질문이 나왔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가 어떤 조건들을 수용하면 단식을 그만둘 수 있는지. 단식을 하는데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에, 슬픔에, 좌절에 함께하겠다는 뜻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단식을 중단하겠다. 그러니까 출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식이라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이 대표는 밖으로는 사법 리스크, 또 안으로는 혁신위 파행과 김남국 사태 등으로 이 비명계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식하는 모습을 통해서 정권으로부터 탄압받는 야권 주자의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물론 이 내부적으로도 대여 투쟁에 선봉에 서면서 비명계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는 정치적인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결국 정치적 효과를 보기 위한 단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검찰 수사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도 수사는 단식과 상관없이 진행된다고 했지만 이 대표의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가 된다면 아무래도 소환이나 영장 청구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요구한 이 4일 소환 통보에는 일정상 응하기 어렵다고 했죠. 이렇게 되면 검찰 조사가 9월 셋째 주는 돼야 하는데 이 대표가 이때까지 단식을 계속한다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군요. 지금 이 시점에 단식 카드를 꺼낸 건 결국은 뭐 가장 중요한 건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여권의 해석입니다. 뜬금포 또 방탄 단식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명분을 준 측면이 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 1 더하기 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이라고까지 하면서 사실상 협치의 거부 뜻을 밝히니까 이 대표 입장에서는 야당 대표로서 초강수를 둘 수밖에는 없게 됐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정치적인 숨통을 틔워줬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야, 그래도 앞으로 어느 한쪽이 좀 물러서야지 숨통이 좀 트일 텐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느 쪽이 물러설 수 있을지 전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누군가는 멈춰야 되는데 사실 그게 여야 모두의 딜레마입니다. 현재 지지율을 보면 여야가 각각 이 핵심 지지층의 지지 정도만 확보한 상황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무당층 또 중도층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강경 전략만 계속 고집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느냐가 이 향후 당의 진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당의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이념 논쟁이 먼저 마무리가 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서 사실 전략적으로는 고민이 더 깊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언제까지 하느냐 이제 이게 전국에 아주 당장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잘 지켜봐야 되겠어요. 예, 서주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북한이 어젯밤 기습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방향만 남쪽으로 돌리면 우리 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 부근에 정확히 떨어질 거리를 비행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김충영 기자가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시각은 어젯밤 11시 40분쯤 평양 순안공항에서 10분 간격으로 발사된 미사일 2발 모두 360km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24일 이후 37일 만입니다. 대한민국 군사깡패들의 중요시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 핵타격 훈련을 실시하였다. 우리 군은 전술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에이테킴스 KN-24로 분석했는데 미사일 거리가 360km인 점을 감안하면 순안공항에서 350km 떨어진 계룡대를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9일 김정은이 지휘소에서 계룡대를 가리키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도발은 어제 미 공군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미훈련에 참가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대외적인 위협 선전과 함께 대내 긴장 조성을 통한 체계 결속의 의도도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미일 북핵 수석 대표는 북한 도발 직후 전화협의를 통해 도발을 규탄함과 동시에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남한 전체 점령을 목표로 하는 전술 핵 타격 훈련을 실시한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방어를 위해서 핵 개발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엉터리라는 사실도 스스로 입증한 셈이 되죠. 북한의 주된 목표 지점은 어떤 곳인지 윤동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전 지도 앞에선 김정은 위원장 뒤로 한반도 중부전선 지역이 대형 화면에 떠 있습니다. 해병대가 주둔하는 백령도와 연평도 그리고 평택 주한미군 기지 주변이 빨갛게 표시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핵 공격을 하는 전술 핵타격 훈련을 점검한 건데 북한이 남한 점령 작전 계획 훈련을 공개한 건 처음입니다.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고 지휘 통신 수단들을 맹목시켜 초기부터 길을 꺾어놓고 우리 군이 예상하는 북한의 대남 점령 1차 목표는 먼저 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와 주한미군 기지를 핵미사일로 타격하고 군 공항과 항구를 마비시키는 겁니다. 북한은 이 1차 목표 지점마다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초대형 방사포를 4발씩 할당해두고 있습니다. 한미군 당국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사드나 패트리어트 같은 대공 미사일의 개수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군 목표 지점마다 최소 1발 이상씩은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전술핵 사용을 포함한 전면적인 남침 계획을 작전 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공군은 북한 방사포를 가장한 무인도에 GPS 유도 폭탄을 명중시키는 훈련을 끝으로 한미 연합 연습을 마무리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백악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에 무기를 팔기 위해 푸틴 대통령과 친서를 주고받은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북한의 무기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한미일 세 나라는 즉각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최월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평양을 찾은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신형 무기를 둘러봅니다. 미 백악관은 이 방북이 북한에 포탄을 팔아달라고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친서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도 공개하며 국러 무기 협상이 활발히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Our information further indicates that following Shoigu's visit, another group of Russian officials traveled to Pyongyang for follow-on discussions about potential arms deals. 후속 협상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쓰일 포탄은 물론 원자재도 포함될 수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한미일 유엔 대사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협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We urge the DPRK to cease its arms negotiations with Russia and abide by the public commitments Pyongyang has made. 미국은 이번 첩보를 공개하면서 전쟁 장기화로 현재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약점이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 성과가 더딘 상황에서 북러 밀착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범 최원종이 몰던 차에 치여 숨진 20살 김혜빈 씨가 가족과 친구들 곁을 떠났습니다. 김 씨의 대학 친구들은 흉악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서명 운동에 나섰고 경기도 의회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한 미소를 띤 영정사진 속 김혜빈 씨가 마지막 길을 떠납니다. 운구가 시작되자 장례식장은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혜빈 씨의 부모는 사건 발생 25일 만에 세상을 떠난 외동딸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대학에는 추모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적용과 지자체 차원의 범죄 피해자 지원책 마련, 그리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상 중복 지급 금지 원칙 개정을 요구하며 온라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테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법률이 없어서 지원받는 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경기도의회는 분당 백화점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통합한 전문기관 설치를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지원책을 마련하는 그런 어려움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관련법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길을 가다 느닷없이 흉악범이 휘두른 흉기에 맞아서 병원 시세를 지게 됐다면 그 치료비만큼은 국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복잡해서 2번 우는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앞선 보도에서 본 김혜빈 씨, 고 김혜빈 씨의 경우가 참 안타깝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경기도 의원의 SNS 글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뇌서 상태로 입원했던 김혜빈 씨의 병원비가 엿새 만에 1,30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치료비가 연간 최대 1,500만 원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예, 치료가 길어지면 이걸로는 택도 없겠는데 정말 1,500만 원이 답니까? 네, 지원 경로가 여러 군데 있긴 합니다. 우선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대검찰청의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치료비로 각각 연간 1,500만 원씩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비영리기구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낫긴 합니다만 상당히 복잡하군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험금을 타게 되면 이 지원금은 못 받습니까? 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3천만 원 나왔는데 이 가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 한 군데서 1,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한 500만 원은 다른 데서 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복이 안 된다는 건 치료비 전체를 넘어선 금액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치료비가 최대 지원 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서 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선 사례에서 본 유족들의 주장은 좀 다르더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법무부 관계자는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이 제도를 잘 몰라서 생긴 오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대병원에 병원비 청구서를 법무부로 보내달라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했는데요. 물론 모든 피해 사례마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는 건 아닙니다. 다른 범죄 피해자들도 법무부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챙겨줍니까, 그럼? 네, 보통의 경우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알아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지원 제도가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중심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사건 담당 경찰이 이 수사 상황과 함께 지원 제도를 자세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또 지자체와 민간단체도 함께 피해자를 돕는데요.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다른 선진국들도 비슷합니다. 제도가 있는데도 일반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진 못해서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다는 피해자 인권이 있다는 거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당해서 정신없는 피해자들이 알아서 해라. 이건 좀 가혹한 거군요. 좀 개선할 점이 있겠는데요, 그럼? 네, 맞습니다. 우리 헌법은 범죄 행위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가 구조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흉악범죄가 늘어나는 만큼 피해자 지원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공무원들이 움직이는 거 이거 참 잘 안 고쳐집니다. 홍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오늘 밤하늘에 특별한 보름달이 떠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 8월에 두 번째로 뜬 보름달이자 달이 유독 크게 보이는 슈퍼 블루문이 뜬다는 전망이었는데요. 사실 중부 지역 날씨가 좋아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구름 사이에 가렸다가 전망보다 조금 늦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놓치면 14년 뒤에나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 카메라가 담아온 슈퍼문 함께 보시죠. 유혜림 기자입니다. 평소보다 커다란 보름달이 밤하늘을 휘영청 밝히자 시민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습니다. 소원을 빌며 달을 닮은 모형도 만듭니다. 소원은 저희 가족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평소보다 더 밝은 달이 뜨니까 우리 가족이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밤하늘에 슈퍼 블루문이 찾아왔습니다. 슈퍼문은 지구와 가장 가깝게 뜬 보름달을 뜻합니다. 달은 지구 주변을 타원 궤도로 도는데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미니문에 비하면 14% 더 크고 30% 더 밝습니다. 블루문은 양력 날짜로 한 달 사이에 두 번째로 뜬 보름달을 말합니다. 보름달은 29.5일마다 한 번 볼 수 있는데 드물게 1일에 보름달이 뜬 경우 31일에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슈퍼문과 블루문이 겹치는 슈퍼블루문은 무척 드문 현상으로 2018년 1월 이후 5년 만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슈퍼 블루문은 14년 뒤 2037년이 되어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5번, 6번 정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한 10년에 한 번꼴 정도로 슈퍼 블루문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8월의 마지막 밤 선물처럼 찾아온 특별한 보름달이 세상사에 지친 사람들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TV조선 유혜리입니다.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달라고 합니다. 1심에서 친모가 승소하자 친모의 딸은 어떻게 2살 때 자식을 버린 부모를 친모로 인정해 주냐며 울분을 토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친모에게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사실 친모의 승소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먼저 하동원 기자 리포트 보시고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거친 파도 속에서 빈 구명보트만 출렁입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난 어선 침몰 사고 현장입니다. 55살 김종환 씨 등 선원 2명은 끝내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1년여 만에 고 김종환 씨의 사망보험금으로 2억 3천만 원이 책정되면서 유족끼리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54년 전 집을 떠났던 80대 친모 A씨가 숨진 김 씨의 보험금을 받겠다고 나서자 친누나 김종선 씨가 반발한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아고 정작 우리가 그 어릴 때 엄마를 찾았을 때 그 사람 뭐 있는데요. 부모의 의무를 해야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친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친누나가 즉시 항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딸에게 1억 원을 나눠주라며 화해를 권고했지만 친모 A씨는 거부했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에게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모가 숨진 아들과 왕래를 끊지 않았고 양육을 못한 해명도 설득력이 있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친누나 김종선 씨는 즉시 대법원에 상고하고 국회 등지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네, 보셨듯 많은 국민이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판결이 연속되는 이유 짚어봤습니다. 현행법으로서는 앞서 보셨던 친모가 사망보험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법의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상속법 개정 어디서 막혀 있는 건지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0년 넘게 연락을 끊은 고 김종환 씨의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자 법조계에선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상속법상 상속 결격 사유에 부양 의무 규정이 따로 없어 비슷한 판결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서울 지역 한 부장판사는 자식이 없다면 부모가 우선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판결을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사합의부 다른 판사도 현행 상속법 약관 때문에 판사가 임의 판단할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년 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의절했던 어머니가 나타나 재산을 상속받자 같은 논란이 벌어졌고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제자리 걸음인 상태. 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지금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양육 의무를 안 지키는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자는 개정안과 상속 당사자가 소송을 내면 법원이 상속 자격을 판단하자는 법무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양육 의무와 청구권자, 범위 등을 놓고 결론이 안 나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표류 중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이 떨어져 숨진 사건이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경찰과 함께한 일행이 집단 마약을 한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서 이 일행 외에도 적어도 8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출국 금지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27일 새벽 강원경찰청 소속 30대 A씨가 추락해 숨진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경찰 출동 당시 아파트엔 일행 7명이 함께 있었는데 이 중 5명은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고 2명은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현장엔 적어도 8명이 더 있었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자리를 뜬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벗어난 일행 중엔 의사와 대기업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도 마약을 투약한 정황을 잡고 전원 출국 금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가 모임 참석자들이 상습 마약 투약을 위한 장소로 사용됐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입자는 마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임에 전문 마약 공급책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현금 강도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 강도가 평택 환전소를 털고 달아났었는데요. 범행 4시간여 만에 해외로 달아난 게 확인된 데 이어서 오늘은 또 경북 칠곡의 새마을금고에서 강도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훔친 액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계획적이어서 경찰이 수사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 2명이 서둘러 길가에 세워둔 자동차를 타고 달아납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낮 11시 50분쯤 경기 평택의 한 환전소를 턴 뒤 달아나는 모습입니다. 타지키스탄 국적인 이들은 모형 총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미화 8,000달러, 우리 돈 1,000만 원가량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손님이 가방 하나씩 들고서는 그때 막 해가지고 강도라고 그러더라고. 경찰은 오늘 새벽 인천공항에서 출국 대기 중이던 공범 1명을 붙잡았지만 나머지 1명은 어제 범행 후 4시간여 만에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 공항에서 도주 차량을 제공한 외국인 공범 3명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티켓 끊어준 거는 좀 확인해봐야 되는데 일단 공항까지 이렇게 이동을 도와줬어요. 오늘 오후 4시 20분쯤에는 경북 칠곡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습니다.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3분 만에 현금 2천만 원을 빼앗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한 대 내려가던데 근데 하이발 쏘고 저는 이제 들고 가는 걸로 정해서 봤었어요. 경찰은 예상 도주로에 있는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이 대낮 도심에서 훔친 차를 몰고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 추격전을 목격한 화물차 기사가 도주로를 차단한 덕분인데요. 김동영 기자입니다. 경찰차가 흰색 승용차를 뒤쫓습니다. 교차로에 멈추고 경찰관들이 달려가지만 하차 지시를 거부합니다. 승용차가 다시 달아나려는 순간 옆에 있던 1톤 화물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며 도주로를 차단합니다. 경찰관들이 3단봉으로 사고 충격에 멈춘 승용차 유리를 깨며 탑승자를 붙잡습니다.
당시 도주 차량을 막아낸 트럭은 사고 충격으로 이렇게 화물 적재함이 찌그러졌습니다. 차 안에는 A군 등 중학생 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새벽 경남 통영에서 승용차를 훔쳐 달아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다음 날 오전 11시 40분쯤 경남 김해의 한 도로에서 도난 차량을 포착하고 추격에 나섰습니다. 가속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고 저희가 추적을 했었습니다. 경찰과 승용차의 추격전을 목격한 화물차 운전자 김도영 씨는 본능적으로 도망치는 승용차를 가로막았습니다.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 때문에 다른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 경찰은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10대 중학생 3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요즘 지독한 폭염이 한풀 꺾였습니다만 바다는 여전히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 남해안에는 한 달째 고수온 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에 나타난 집단 폐사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의 한 양식장입니다. 양식장 곳곳에 놓인 통에는 집단 폐사한 우럭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 양식장에서만 20여일 동안 우럭 20여만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금도 하루에 수천 마리씩 폐사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28도를 웃도는 고수온 때문입니다. 양식장 바닥에는 아직 떠오르지 않은 폐사 물고기가 수북합니다. 이걸 수거를 한다고 어망을 들어올리면 또 다른 지금 살아있는 어종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난달 31일 첫 고수온 경보가 발령된 뒤 전남과 경남 앞바다는 오늘 30도 가까이 치솟으며 한 달째 고수온 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폐사한 물고기는 1,200만 마리에 이르는데 대부분 고수온에 취약한 우럭이 집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기 수온이 다른 어종보다 조금 낮습니다. 한 28도 정도까지밖에 못 버티거든요. 어민들은 고수온 피해는 별다른 대책도 없는 데다 올해는 고수온 현상 기간이 예년에 비해 2배 정도 길어졌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장기간 이제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이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심정이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해 양식장 물고기를 고수온의 강한 품종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가계대출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결국 수술대에 오릅니다. 대출은 기존대로 50년에 걸쳐서 갚되 내가 번 돈에서 매년 얼마씩을 갚아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죠. DSR로 계산할 때는 만기를 40년으로 줄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수천만 원 감소합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만 35살인 기자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지 문의했더니 기준보다 한 살 많아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옵니다. 50년 만기 대출이 DSR 회피 수단으로 악용, 가계부채를 급증시킨다는 지적에 이 인터넷은행은 나이를 제한했습니다. 다른 은행들은 금융당국 지침이 나올 때까지 판매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쪽에서도 팔지 말라 그러면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고, 팔아도 된다 그러면은 저희도 뭐 그걸 맞춰서 준비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업계 혼란이 가중되자 금융당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습니다. 대출 원리금은 50년에 걸쳐 갚되 DSR 산정 만기만 40년으로 계산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6,500만 원 직장인이 4.5% 금리로 대출을 받을 때 한도가 5억 1,600만 원에서 4억 8,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50년 주담대가 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대출 한도를 깎아 막겠다는 겁니다. 대출 대상을 실수요자로 좁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50년은 불가하고 40년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대안이 아니고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정교한 금융 정책을 좀 펼쳐야 된다. 역차별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가입 연령 제한은 은행 자율에 맡깁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코로나 기간 1,300만 명이 이용한 비대면 진료가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지난 6월 초진 환자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도입한 지 석 달 만에 이미 업체 절반이 사업을 접었는데요. 문제는 내일부터 정부가 불법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2의 타다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감기와 비염 환자를 위한 비대면 진료 앱입니다. 의사를 선택했지만 재진 환자만 이용 가능하다는 알림이 뜹니다. 내일부터 초진 환자 이용이 엄격히 금지되기 때문에 사전 안내를 한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그 건수는 100분의 1에서 1000분의 1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규제가 시작된 지난 6월 이후 서비스 이용 건수가 30% 줄었고 의사와 환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업체 절반이 이미 사업을 접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기간 1,300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약사들이 반대하고 정치권이 이에 동조하면서 산업 자체가 없어질 위기입니다.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가 전문가 집단의 기득권에 막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제화도 통과가 안 되고 앞으로 비대면 진료 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불법 비대면 진료 신고센터를 열고 단속을 시작합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저하고 즉 상반기에 저조한 우리 경제가 하반기에는 반등할 거란 기대가 점점 빗나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9월인데 오늘 나온 경제지표는 최악입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3대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죄다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조업 수출은 3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조업체가 모여있는 서울의 한 산업단지. 평일 오후인데도 한산합니다. 공장 내부엔 재고가 가득 쌓였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가동률이 적고 수주량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은 지표로 나타납니다.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7% 감소했고 제조업 재고율은 11.6%포인트 늘었습니다. 특히 제조업 수출 출하가 전달에 비해 14.5% 급감하면서 약 36년 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수출에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요. 소비도 3.2% 줄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설비 투자도 8.9% 쪼그라들며 11년 4개월 만에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이처럼 생산과 소비, 투자가 동시에 추락한 트리플 감소는 6개월 만입니다. 정부는 여름철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을 이유로 들었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반등 카드가 없다고 우려합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돼 있어서 수출과 내수가 같이 안 좋아지면서 하반기 경기 반등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인 1.4% 달성도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올해 추석 연휴는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엿새간 계속됩니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숙박 쿠폰을 무더기로 풀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경제 먹구름이 워낙 짙어서 기대만큼 소비가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석을 한 달 앞두고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이어지는 엿새간의 황금 연휴로 민간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주요 상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낮게 관리하고 항공편을 늘리고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 외국인 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 수산물 소비 지원을 위해 추가로 예비비 800억 원을 편성하고
주요 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직접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구입한 우럭과 꽃게로 참모들과 우럭탕 5찬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국민이 체감하는 속도가 바로 정부의 능력이라며 속도감 있는 민생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균용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관련 문제들이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의 신고 재산은 72억 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가운데 가장 많은데 이 가운데 일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야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약 10억 원대 가족회사 비상장 주식을 재산 신고에 누락해 논란이 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비상장 주식도 재산 신고를 하도록 2020년 규정이 바뀐 줄 몰랐다고 해명했는데 오늘 해당 주식 배당금 수익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는 3년 동안 각각 3천만 원씩 모두 1억 2천여만 원 배당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까지 이 배당금 수익을 재산 변동 사유로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가 밝힌 해당 주식 취득 시점은 2000년. 비상장 주식 보유 신고 규정이 바뀌기 전이라도 배당 수익으로 인한 재산 증가는 신고해야 하는데 관보상 재산가액 변동 사유에 주식 배당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후보자는 2009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습니다. 이 후보자 측은 최근 3년간 배당금은 재산 신고에 반영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 규모는 약 72억 원으로 역대 대법원장 후보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과 함께 자녀들의 주식 취득 시기, 증여세 납부 여부 등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미국 플로리다주 걸프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 보시면 시속 200km가 넘는 강풍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류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대형 간판이 뒤로 넘어지고 나무도 속절없이 꺾여버립니다. 주유소 덮개가 날아갔고 주택 지붕은 벗겨졌습니다. 해안가 집들은 폭우로 불어난 물에 잠겼습니다. 미국 남동부를 집어삼킨 허리케인 이달리아. 플로리다 빅밴드 지역엔 125년 만에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상륙한 겁니다. It was bad. It was heavy winds. Worst I've ever been in. 최대 시속 201km의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3명이 목숨을 잃었고 걸프만 인근 지역 수십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기후변화로 주변 바닷물 수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허리케인이 더 크고 강하게 세력을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I don't think anybody can deny the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anymore. 플로리다를 지나며 이제는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졌지만 여전히 최대 시속 100km에 육박하는 강풍을 유지한 채 이동하고 있어 기상당국은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경매에서 작품이 낙찰된 순간 작품을 파쇄해서 보는 이를 놀래켰던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의 작품이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뱅크시는 작품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사회적 메시지도 전하는데요.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붉은 천을 거두자 뱅크시의 대표작이 풍선 없는 소녀라는 새 이름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풍선을 향해 손을 뻗는 소녀를 그린 원작 소녀와 풍선은 2018년 런던 소더비 경매에서 낙찰 순간 작가에 의해 파쇄돼 전 세계를 놀래켰습니다. The painting started to move out of the frame and slip down. No one knew what was going on. The alarms went off. No one knew at the time that this painting would become one of the most iconic paintings.
액자 속에 숨긴 파쇄기로 그림을 찢은 행위까지 예술로 간주돼 3년 후 기존 낙찰가의 18배인 302억 원에 팔렸습니다. 작품의 절반가량이 파쇄되면서 액자 속에는 풍선의 모습만 남은 이 작품은 모나리자 이후 전 세계 미술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작품이 됐습니다. 화염병 대신 꽃다발을 쥔 시위대. 이어질 파장을 모른 채 폭탄을 터뜨리는 원숭이. 날카로운 풍자의 반전 메시지 벽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Striking and fun images, sometimes to tell a kind of more deeper criticism about society. They remove this traditional barrier of art where you need to know a bit about art history. 정체를 철저히 비밀에 붙여 얼굴 없는 화가로 불리는 뱅크시는 자신의 작품이나 전시회에 몰래 다녀가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저희 TV조선이 생중계하는데요. 해설진이 공개됐습니다. 골프 여제 박세리부터 양신, 양준혁까지 현장의 감동은 기본, 재미있는 입담까지 모두 전달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슛돌이 이강인의 예술 같은 드리블은 기본. 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가슴이 뻥 뚫리는 포효. 스마일 점퍼 우상혁의 신나는 도약까지. 47억 아시아 최대 축제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TV조선의 생생한 중계와 함께합니다. 박세리, 양준혁, 하승진 등 각 종목별 리빙 레전드들이 의기투합을 외친 가운데 재미 역시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해설이 좀 더 재밌게 그걸 좀 양념을 뿌려주면 아마 짧은 스포츠 종목을 보시는 것만큼 농구도 제가 좀 재밌게 만들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친근함, 그런 재미있는, 그냥 친구끼리 맥주 마시면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풍부한 경력만큼 전문성은 1등입니다. 최근에 월드컵 5번을 현장에서 중계한 유일한 해설자거든요. 선수로서 경험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올림픽도 그렇고 아시안게임도 그렇고 좀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날카로운 일침도 예열을 마쳤습니다. 제가 요거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꼭 해야 될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50개, 종합 3위를 목표로 외친 가운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다음 달 23일 개막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식탁에서 식탁보만 뺍니다. 그런데 그릇과 물건들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빠르게 잡아 빼 그릇과 식탁보 사이에 마찰력을 최소화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물쩍 해보려다가는 이렇게 난장판이 되기 일쑤입니다. 식탁보 빼내다 온 식탁이 망조가 됩니다. I've always wanted to use that spell. Pierre Totem Locomotor. 호그와트 교수들이 학교를 방어하는 주문을 외칩니다. 악마를 막으려고 거대한 보호막을 치는 이 주문을 민주당 최고위원이 올렸죠. 김남국 의원이 탈당한 직후였습니다. 그 바람에 코인 게이트에 분노하는 민심만 졸지에 악마가 되어버렸죠. 다른 의원은 초기에 마녀 사냥하듯 여론 재판이 이루어졌다고 감쌌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의원도 있었습니다. 사냥하지 말자, 상처 주지 말자, 우리끼리라도. 민주당이 김 의원을 벼랑 끝에서 끝내 구해냈습니다. 국회 윤리자문위가 윤리특위에 넘긴 제명 권고를 뭉개버렸습니다. 김남국의 늪에 빠진 당을 재창당 수준으로 쇄신하겠다던 이재명 대표의 다짐은 역시나 빈말이었습니다. 바로 하루 전 워크숍에서 정치 윤리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다짐한 건 그저 말잔치였습니다. 표결에 참가한 민주당 의원은 투표 전 이 대표와 상의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정 분한테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하고 상의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 대학 후배이자 측근 모임 7인회 멤버입니다. 대선 때는 이 대표 수행실장까지 지냈죠. 당장 당내에서 당 지도부의 지시 없이는 제명 부결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내부 징계를 위한 의총 2시간 전에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윤리소위 40분 전에 총선 불출마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김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진 탈당자의 1년 내 복당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김 의원은 총선 전에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총선 불출마 선언은 그야말로 말장난을 한 건데 민주당은 그걸 대단한 정치적 결단처럼 추켜 세우더니 결국 제명안을 뭉갰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이 김남국 의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치밀한 시나리오로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이제 민주당이라는 연못은 불의 옥잠 같은 정화식물은 말라 죽고 녹조로 뒤덮인 격입니다. 그리고 쑥대밭에 남은 건 코인 먹튀뿐입니다. 조선시대의 문신 윤기가 수전노를 읊었습니다. 행여 누가 돈 빌려달랄까 봐 가난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구나. 돈을 지키는 노예가 수전노, 관직을 꾀하는 죄수가 포관수입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보존하려고 발버둥치는 젊은 정치인, 그리고 그 정치인을 껴안고 발버둥치는 민주당이 안쓰러울 뿐입니다. 8월 31일 앵커의 시선은 우리끼리라도 였습니다. 오랜만에 맑게 갠 하늘에 괜스레 한 번 더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영남과 제주는 다시 빗줄기가 굵어지며 모레까지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 경남 남해안과 경북 남부 동해안, 제주로 최고 200mm 이상, 전남 남해안으로도 100mm 이상으로 많은 양이 예상됩니다. 특히 해안과 제주로는 시간당 최대 60mm의 호우가 전망돼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고요.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남쪽 해상에서는 3개의 태풍이 동시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날씨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만큼 최신 기상 정보 자주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그렇게도 무덥더니 8월의 달력이 또 넘어갑니다. 8월 31일 목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